안녕하십니까. 2018년 4회 문화실장님 학생 토론 대회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선을 맡은 차봉모입니다. 경기 시작 전 참가하러 오신 청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운동한 경기 진행 후에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진행에 방해되거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각 경기의 심사위원을 의하여 퇴장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루어질 경기들은 도사시 토론 형식을 기반으로 상대 신문 및 의제기를 활용한 다이내믹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발표자의 발언 시간은 5분이고 각 연사의 발언마다 처음 30초와 마지막 30초는 의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의제기는 15초 동안 할 수 있으며 15초 초과 시 15초 지났음에 따라서 안내하겠습니다. 각 연사의 발언마다 시간 달리기 위해 정통들을 내서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30초가 지나는 정도에 한 번, 4분 30초가 지나는 정도에 한 번, 5분 지나는 정도에 2번, 5분 30초가 지나는 정도에 3번, 그리고 발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상대 신문은 3분 동안 진행되며 2분이 지나는 정도에 한 번, 3분이 지나는 정도에 2번, 그리고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심사위원은 정윤희 심사위원님, 정예일 심사위원님, 박의상 심사위원님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는 찬성팀은 히스토리스팀, 반대팀은 쇼킹 레디에이션 팀이고 오늘의 토론 의제는 본 의원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 제1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을 인상할 것이라는 논제에 찬성하는 찬성 측 1연사 이종찬입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모두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예의 있고 유익한 토론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 논거는 찬성 측 1연사인 제가 주장을 하고 세 번째 논거는 저희 측 2연사께서 주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연사께서는 토론 중에 중요한 쟁점들을 식별하고 최종 변론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 찬성 측은 본 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대선 공약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라는 특정한 시기를 잡았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저희 측 첫 번째 주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 평균 생계비는 약 274만원이었고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약 336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은 209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218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월 최저임금은 약 157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금액으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노동 생산성 하락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 상승은 자연스럽게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중산층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받는 쪼들리는 서민들의 임금을 인상시키면 내수 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최저임금의 인상을 필연적이라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 측 두 번째 주장은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춰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는 이미 이러한 정책을 급진적으로 시행하여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향하고 있고 시애틀주의 경우 2015년, 16년, 18년, 17년에 걸쳐서 15%의 급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미 15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 외에도 국가생활임금을 통해 2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2020년도까지 시급 9파운드라는 정도로 혹은 14,000원이라는 가격 정도로 급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없던 최저임금이 2015년에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대공황 이후로 생긴 양극화, 내수시장 비활성화, 저성장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 개발, 세계화에 의존하여 성장을 이룩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여러 나라의 경제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급진적인 목표를 잡고 빠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1연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분 58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 확보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쪽은 질문. 이 질문. 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게 될 경우 그러니까 지출이 증가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득 증가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일본처럼 저축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경기는 부진하게 될 텐데 경기의 침체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찬성 측은 완벽히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월 평균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킨 다음에 그 월 평균 생계비에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비로소 생계 인수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소비를 통해서. 그렇다면 방금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독일, 시애틀, 영국 여러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독일의 경우,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 측에서 일본의 예시를 갖고 온 것도 일본이 다른 산업 구조를 띄우고 있다는 것인데 왜 예시로 가져온 것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경기 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어드는 것입니다. 저희 측도 어느 정도의 경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애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시애틀의 경우 네. 그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률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는 이 영상께서 좀 이따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드셨는데 네. 혹시 2016년 영국 아니면 2018년 영국과 미국이 최저임금 임금 중간 강세에 대한 비교를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현재 2016년의 자료를 보자면 영국은 0.45, 미국은 0.45이지만 우리나라 2018년은 현재 중위임금은 13,358원이고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0.62, 즉 OECD 국가에서 터키, 칠레보다 낮은 제3위의 중위임금들이 상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을 갖고 이렇게 영국과 미국처럼 낮은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와 급진적인 성장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비교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우선 비교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잘 받아들였고요. 그러나 한국은 일단 급진적으로 발전하건 일단 롤모델을 삼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그 모토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모티베이션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해야 될 것이지 저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나라를 보면서 발전해 왔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 제1년 사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이번 토론 주제의 반대 제1연사를 맡은 김준기입니다. 저희 측의 주요주장은 자영업자의 부담, 고용 감소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만 원이라는 수치에 대한 근거 부족입니다. 먼저 찬성 제1연사께서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인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저희 측에서 반박할 때 말씀드렸던 중위임금이란 자국의 모든 근로자의 1시간에 번 돈을 합한 값을 평균 내는 것으로 OECD에서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여러 나라의 수준을 수치화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이때 중임금은 영국은 0.49, 미국은 0.35이지만 우리나라는 0.62로 이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찬성적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 중임금을 대비로 했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을 예시로 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입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거에 대해서는 제2연수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왜 만원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아까 찬성 측께서는 이번 문제에 만원이라는 수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가져왔음을 인정하셨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시킨다는 것은 문재인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원은 경제학자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선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들이 머리에 기억하기 쉽게끔 만든 깔끔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2020년 역시 어떤 경제적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고 임기의 끝으로 시간을 잡은 것으로 정부가 이번에 최저임금 만원 공약에 대해 미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도 무리한 인상 때문에 우려되는 부정적인 영역들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그중에서도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그 고용주의 부담 증가와 고용의 양극화 심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주의 부담 증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그 최저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 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들자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개월간 취업자 증가 평균은 28.9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적용된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취업자 증가 평균이 10.3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6월 임시 근로자는 전년 대비 14만 명이 감소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는 11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의 감소를 불러일으킴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측면이 고용의 양극화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무경력, 즉 경력이 없는 피고용인의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어 그 고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측에서는 소득 증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증가가 소비 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일본처럼 저축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경기 침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목표를 달성하여도 뚜렷한 이득이 없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많은 세 번째 논거는 제2조민서 연사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반대 신문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분 36초 남아졌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 정도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생성팀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이 잘못된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지 못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헝가리의 예시로 허러스토시와 린드네르의 논문을 인용하고 이는 고용률에 악영향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허러스토시와 린드네르의 논문은 헝가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된 이후 4년간 고용률에 미친 영향이 0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는 잘못된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진행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질문을 드릴까요? 그렇다면 KDI 보고서는 그 헝가리 허러스토시가 린드네르가 발표했다는 논문의 결과만을 인용하였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여러 해외 사례들과 논문을 그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논문에서 득과 실이 함께 나와 있다고 하여서 그 부분만을 따와서 이 논문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신 부분 맞습니까? 반대 측에서는 저희 찬성 측에서 찬성 측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거,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발언하신 점 맞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자영업자들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인정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무원식이 그러면은 지불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정책을 저희가 동시에 진행한다면은 최저임금 인상할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현사 분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일단 임대료, 간행수수료 등 이런 것들을 낮춰서 값이 느리게 주는 대기업이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들은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에 의하면은 2018년 8월 후반부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책들을 통해서 반대 측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측이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없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것을 완벽히 반박하였음을 끝으로 저희 반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찬성팀 제2연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논제에 찬성하는 찬성 측의 이현사 권원입니다. 먼저 저희 측 마지막 주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반대 측의 일부 발언들에 대한 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측에서 중임금이 높다는 반대 측의 예로 다른 나라들의 롤모델을 삼는다는 말에 보충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다른 이유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많기에 그런 것을 나라에서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그런 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철균 위원의 정책에 대한 것은 올해 8월 말에 그런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줄인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가맹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 자영업자에 대해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영업자의 예로 5월의 정산 내역을 예시로 상품 매출액이 3,100만 원인데 그리고 상품을 사오는 그런 원가가 2,400만 원이면 실질적인 이득이 7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본사 가맹 수수료가 240만 원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득이 상당히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고용률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계가 없다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논문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에 18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석한 77편의 논문에서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신국을 다룬 74편의 논문에서도 거의 영향이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찬성 측의 마지막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논거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배였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의 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였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에게 대한민국 임금 격차의 완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저희 찬성 측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인상할 시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820원 인상 시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기존 38.6%에서 41.3%로 뛴다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100이라면 최저임금이 38에서 41로 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며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놓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저희 측은 대한민국 경제 문제 중 심각하게 화두되고 있는 소득 격차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이현사 발언 마치겠습니다. 총 3분 27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활용하겠습니다. 이제 반대팀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측에서 중임금의 차이 때문에 그런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논문대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셨을 때 이 산업구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형태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이 외국과의 산업구조의 차이는 대기업의 형태 때문이 아닌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다른 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독일의 경우 각 산업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값이 다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같은 비용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중임금 차이에 의해서 방금 외국의 사례들을 예시로 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십니까? 네. 더 자세히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과의 사례들이 외국의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물론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도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의 사례를 들었을 때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극도로 대기업의 횡포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대기업의 횡포에 국가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조정해 준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횡포가 크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만 그것은 상식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대기업은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그 중기업들의 그 매출 수준에 비해 저희 대기업 몇 개 정해져 있는 대기업들이 정말 많은 수준의 그 기업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는 정확한 근거 없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OECD에서 77개 정도의 논문을 조사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77개 논문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급진적 인상 비율에 따른 부정 효과를 조사한 논문입니까? 고용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본 이제서 다루는 것은 1만 원이라는 인상에 대한 그 급진적인 인상 즉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무리 고용률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을 본다고 해도 급진적인 인상에 따른 고용률의 상승에 관한 조사한 논문이 아닌 이상 이것이 그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찬성 측에서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률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셨기에 저희는 이런 논문들을 통해 고용률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답변 시간을 1분 더 사용해주시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반대팀 제2연사에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린다에 반대하는 반대측 제2연사 조민서입니다. 우선 저희 추가 논거를 들기 전에 찬성 측 팀에서 말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박을 한 다음에 논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 부분에 나왔던 일본과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축이 이것을 드는 것은 한국과는 좀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지금 저희 측에서 일본의 사례로 저축을 든 것은 돈이 만약에 그런 중산층의 고용으로 인한 그런 최저시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을 경우 그 돈으로 지출이 아닌 저축을 할 수 있고 그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측에서는 일본의 저축과 산업부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있습니다. 이해 맞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고용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방안으로 임대료, 카드 수수료, 본사 가맹점 수수 비용 이런 것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통일청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 비용, 카드 수수료 그리고 임대료 그런 부가적인 모든 것을 다 합했을 때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양은 12%이지만 임금비에 관해서는 통일청에서 24.6%를 하였습니다. 이는 이런 부가적인 것을 줄인다 하더라도 결국 급진적인 이런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문제점은 결국 완벽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 반론에서 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이 임금 중간가 60%에 도달한 이후 일어난 사례입니다. 우선 하위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되고 인력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물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저소득자 간의 그 최저임금값 주위에 부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사례처럼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를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까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반대측의 추가 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의 세 번째 논거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에서 전국 15,000여 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임금비 상승에 따라 점주의 순이익은 40에서 50만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들은 기존 지원 상향 삭감, 복리 후 승비와 식비 폐지 등의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편법들은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순이익은 16.4%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많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5%로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 아시아 태평양 타로원 과장과 OECD 한국 경제 담당관 랜들 존스는 앞서 언급한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서비스 분야 고용 감소를 우려하여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하고 나아가 한국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원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 44초 발언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찬성 질문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반대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앞서서 지위 상승 욕구를 상승시킨다는 이유로 저희 측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부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대 측은 근로자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지위라는 개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가치를 더 옹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개개인이 삶을 충족시키고 기본 생활비로 연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상승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로 급진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결국 저도 최저임금의 상승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르지 않다는 것은 저희 측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르지 않다, 이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 측은 자영업자들이 지불 능력을 이 기간 안에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가맹수수료 하락,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사 등의 정책들은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2020년이라는 기간이 빠르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자신들의 생을 연명하지 못하는 기초임금을 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를 한시라도 빨리 2020년이라는 기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찬성 측이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산업 구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그냥 하나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 소득자는 이미 생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 것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고 저소득자들은 생계 유지 비용도 돈을 벌면 생계 유지에 대해서 돈을 직접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 맞습니까? 근데 지금 소득 증가로 인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는 생계비 때문에 생계비도 최저임금의 증가로 인해 생계비로 더 여유가 생기지만 이 여유가 생긴 걸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히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자본주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의 앞에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임금 중간가 60%에 도달한 이후 허위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지위 상승의 욕구가 약화된 것과 관련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현재 가맹수수료의 비율과 인건비의 비율들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것의 기준에 대해 비율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통계청의 자료를 따른 것으로 자세한 것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간 허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찬성 측의 문거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장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변화에 맞춰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를 들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물론 다르지만 저희 측이 주장하는 바는 국회의원 의원직,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등의 자료를 통하여 대기업의 횡포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저희 측에서 시애틀이 3년간 급진적으로 인상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는 논문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아직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UC 버클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시애틀의 경우
3년간 고용 변화율이 고용의 3박 분할 거의 0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저희 측의 쟁점을 식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토론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쟁점들은 첫 번째, 고용률에 관하고 두 번째, 급진적인 영향이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 고용률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고용률을 한국 KDI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KDI의 가장 큰 중심적인 근거는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앞서 허라스토 씨와 론드넬의 논문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아예 기초적인 근본적인 주장은 틀렸다고 제시를 했고, 또한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급진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대 측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올릴 필요가, 급진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측은 아까 헝가리 예시를 들어서 올려도 고용률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한 현재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까 찬성측 1원사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저희들 다른 정책,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다른 정책, 이미 많이 증명이 됐던 그 정책들을 통하여 자영업자들의 지분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큰 수혜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찬성 측의 노동자들의 삶의 고려에 관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4분 16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어서 작전 시간을 1분 간 통과하겠습니다. 작전 시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전체팀 제3년째 회의선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의회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에 반대하는 제3연사 김준서입니다. 먼저 쟁점 정리에 앞서서 찬성팀에 대한 반박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2연사께서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성공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매출, 자영업자들이 드는 비용의 40.6%는 식료품비와 재료비라고 하셨고, 24.6%는 인건비, 임대료는 3.9%, 기타, 그러니까 가맹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는 3.3%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KDI에 대해서 이 하나의 논문만 봤다고 이제 이렇게 반박이 들어오셨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팀이 연속해서 이 KDI를 하나의 논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장단점을 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 논문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단점 하나만 보는 것은 모든 논문을 보고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맞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을 맹신하고 그 논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KDI의 생각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KDI는 네, 맞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한 논문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을 맹신하지 않았다라는 그걸로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아까 그 77개의 논문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이 최저임금의 상승과 이제 노동 감소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토론에 앞서서 이 77개의 논문을 조사한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제 최저임금의 급진적인 상승이 아니라 약간의 상승이 고용 노동률과 감소에 연결이 없다고 보셨으면 맞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는 2020년까지, 즉 내년 19.4%의 엄청난 급진적인 인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급진적인 상승입니다. 적어도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논문의 이 주장이 삐지는 순간 이 다음번 OECD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이유의 전제 조건은 노동률 감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률 감소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노동률 감소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의 이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 빈부 없는 사람들에서의 빈부가 더 커집니다. 이 말은 더더욱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 임금 상승이라는 것은 저희 임금 자녀를 보호하는 것인데 저희 임금 자녀를 우리 손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이 지위 상승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위 상승에 대한 것이 급진적인 상승에 대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해야 될 동기를 잃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이 민주주의 상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쟁점에 대해서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저희 팀 입장과 상대팀 입장에 대해서 저희 팀 입장이 강하고 상대팀 입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지 못한 이야기나 이런 것을 더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만원인지에 대한 근거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제3연사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예시는 왜 만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 고용이 최저 임금의 증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의 일부이지 이해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왜 만원입니까? 2015년 당시 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정책에서 만원이라는 근거를 처음 제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고 노동자들이 만원이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삶의 질에 대해서 이제 상대팀께서 승의 삶의 질 향상 이제 반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이따 수익 설명드리고 저희 팀 두 번째는 고용 감소, 고용 양극화에 대해서 아까 KDI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얘는 저희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결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하셨기 때문에 KDI 한 부분을 이제 있습니다. KDI를 비롯하지 않겠습니다. KDI가 조사한 논문을 맹세하셨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임대료 간소에 대한 것도 임대료는 80%, 기타 가맹수수료 83%로 전부 달고 12점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20.2%인 거에 비해서 이를 줄이게 된다면 이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인건비를 전부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감소를 임대료나 자녀 수수료에서 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영업자 부담에 대한 반박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만원에 대한 근거 부족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저희가 가져가는 근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대층의 입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팀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이 무엇입니까? 저희 있는 노동자들이 돈을 받고서 자신의 삶의 향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비에 미친 영향, 오늘도 보수 2018년대 8월 초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후 2018년 5개월간 조사했을 때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로 할 수 있는 가구 외식비, 외식하는 비용과 교양 오락비, 삶의 질을 촉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증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여가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가냐? 저축에 받거나 다른 수단으로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15달러로 인상하셨다고 하는데 이 고용료 감소에 대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15달러로 인상하셨을 때 고용률이 7% 감소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상승은 고용률 감소에 대한 것을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까 시제트를 주장 말씀하셨는데 이거 바로 시제트의 예시입니다. 총 30초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30초 때 제가 정말 한번 치던 의의 제기를 줬습니다. 일단은 제1경기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자들의 상대팀과 서로 악수를 나눈 후